한강소설 채식주의자는 연재소설입니다. 1부 채식주의자, 2부 몽고반점, 3부 나무불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채식주의자를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독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남편이 영애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상황이 무엇인가? 남편이 영애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영애가 세련미를 지속적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남편을 매혹시키는 어떤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영애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남들과 비교하여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영애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호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애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개성없고 단순한 옷차림, 재치나 세련미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를 만나는데 자신이 위축되지도 않았고 열등감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영애는 결혼해서도 아내의 역할을 무리 없이 해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을 준비하고 출근과 퇴근 시간에 배움과 마중을 하고 남은 시간 있으면 가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활동을 하고요. 그저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 삶을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애에게 오직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브래지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애의 이 하나의 다른 면을 일종의 증상징후로 보았습니다. 증상이란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증상은 너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겠죠. 그 작은 증상이 개인에게나 사회에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두꺼운 충이로 솟아 올라와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부의 몽고반점, 3부 나무불꽃에서의 내용을 잠시 끌어와서 이 영애의 행동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브래지어를 입지 않는 영애의 행동은 나중에 상의 옷을 입지 않고 또 맨몸으로 다니는 걸 즐겨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2부에서는 즉 2부 몽고반점에서는 자연과 일체가 되려는 듯 꽃을 몸에 그립니다. 나무불꽃에서는 음식마저 끊고 자기는 물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광합성으로도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첫 증상이 저는 영애가 브래지어를 입지 않는 것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증상과 그 해석에 대해서는 차차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영애의 평범함입니다. 남편이 영애를 평범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영애가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가 부여한 관념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적응하며 순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남편은 평범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후 영애에게 평범함을 강요했던 그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애의 증상이 무엇인가는 차차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애가 꿈을 꾸게 된 계기와 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꿈을 꾸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꿈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영애가 꿈을 꾸게 한 사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은 영애가 꿈을 꾸게 만든 그 사건은 영애의 무의식을 자각시켰고 또한 피의 이미지를 동반한 꿈을 꾸게 하는 상징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꿈을 꾸게 된 계기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영애의 무의식의 자각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세 번째는 꿈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애에게 무의식의 자각을 가져오고
악몽을 반복하게 만든 사건. 그것은 영애가 늘 해오던 아침밥을 차려준다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영애는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촉에 손님은 바빠지고 급하게 온 고기를 썰다 보니 식칼에 이가 나갔으며 영애도 손가락을 베게 됩니다. 영애는 조급하게 아침밥을 준비하고 남편은 영애가 준비한 불고기를 먹다가 입에서 칼조각을 뱉어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음 날부터 영애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럼 이 사건이 꿈을 꾸는 계기가 됐을까요? 이 사건은 영애에게 하나의 자각을 가져왔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나를 상처 입혔고 그 세계에서는 나도 누군가에게 칼날이 된다는 것을 무의식적 층위에서 깨닫게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요. 영애가 순종해왔던 세계가, 즉 영애를 평범하게 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실제는 자신에게도 피를 흘리게 하고 자신도 고치 않게 타인에게 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생긴 이 일이 자극한 그러면 영애의 무의식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봐야겠죠. 3부 나무불꽃에 나오는 문장을 빌려와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3부 나무불꽃에서는 땅을 받치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무는 대지에서 영향을 제공받는 나무가 아니라 땅을 받치고 있는 나무니까요. 대지를, 즉 세계를 존재할 수 있게 떠받치고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신화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애는 그런 나무와 같아지려고 무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광합성으로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자신도 나무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대지를 받치고 있는 존재가 되려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것이 영애의 무의식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애의 꿈이 상징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은 오싹하고 두려운 느낌이며 피의 이미지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채식, 나아가 나무가 되려는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완전 반대편에 있는 거죠. 이 이미지를 발산하는 사람을 보자면 그건 바로 아버지입니다. 무자비한 힘으로 영애의 채식을 해결하려 하고 베토공을 죽인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아버지. 폭력적 해결이 하나 규칙으로 통용되던 세계의 오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피의 이미지로 나타난 겁니다. 이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개 이야기입니다. 물림, 그에 대한 해결로서 죽임, 그리고 육신을 먹어치워버리는 방식. 조금 이렇게 자세히 좀 이야기하자면요. 아버지는 어린 영애의 다리를 물어 뜯은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을 때까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끝없이 돕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린 영애도 밥을 한 그릇 국에 말아서 먹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든 그 순환의 고리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고리 안에서는 어느 행위가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죽어갑니다. 이러한 세계를 피의 이미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피의 이미지의 반대편에는 채식, 몽고반점이 있는 몸에 자연의 꽃을 그리는 것, 그리고 모든 음식의 거부, 물구나무를 서는 영애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살해한 느낌. 겪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무엇 때문일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져. 어쩌면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걸 이제야 갑자기 알게 된 걸까? 세 번째, 남편 회사의 사장이 초대한 부부 동반 모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직책이 과장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상무, 전무, 부장, 부부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여는데 이 과장인 남편을 초대합니다. 회사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 스스로도 자신이 과장급이지만 사장 주최 모임에 초대받은 것은 자기가 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장은 집에 모두 모여서 모임이 시작되고 음식이 서빙되기 시작하는데 영애는 그 음식에 손을 거의 대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변명을 하겠죠. 부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채식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참석자들은 잠시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음식은 계속해서 서빙되어 나오고 영애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도 이제 아내에 의해서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석자들은 영애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자기만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하지만 남편의 걱정은 지속되겠죠. 상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부인이 소외되고 낯선 자로 인식되었는데 자신도 똑같이 이 사건 이후에 회사 생활에서 찍혀서 소외되고 낙오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남편이 성사시킨 프로젝트가 괄목할 만한 수입을 내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묻혀지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평가 기준은 자본의 확장에 기여하냐 기여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공동체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즉 자본의 확장에 기여하냐 기여하지 않느냐로 평가되는 공동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버지의 행동 그리고 개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개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이미지로 말하면 피의 이미지인 것이고요. 텍스트를 보면은 남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여의는 건 채식 때문이 아니었다. 꿈 때문이었다.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한 알 길 없는 알고 싶지 않는 꿈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계속 이야기해갔다. 영애의 꿈이 시작되면서 남편은 점점 영애와 멀어지고 타인이 되어갑니다. 서로 간에 낯선 존재가 되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영애의 자해와 입원. 영애의 남편이 가족들에게 이리저리 전화로 영애의 채식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서 마침 언니가 이사도 하였고 해서 언니 집에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이 자리에서 영애의 언니, 남동생, 부모님 모두가 영애의 채식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영애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영애는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라는 말을 하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간곡한 설득이 통하지 않자 아버지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방식으로 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즉 영애의 남동생에게 영애를 붙잡게 하고 손으로 탕수육을 들어 강제로 입으로 집어넣으려 합니다. 몸부림치던 영애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게 되자 칼을 들어 자해를 함으로써 이 상황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이때 언니의 남편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언니의 남편은 2부에서 그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영애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하여 저항의 몸짓을 보인 것은 그뿐이었고 영애를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까지 데려간 것도 그입니다. 이 이야기는 2부 몽고 반전과 연관되니 그때 가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애가 자해를 한 장면으로 넘어오면요. 그는 영애를 응급처치하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영애는 입원을 하였고 엄마는 딸을 보니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뺏싹 말라가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흑염소로 약을 해서 영애에 갖다 줍니다. 당연히 흑염소라고 하면 영애가 먹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약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영애는 그걸 한 모금 딱 먹어보고 몸으로 느끼니까 모든 것을 다 토해버립니다. 이를 보고 엄마가 딸을 향해 말합니다. 내 꼴을 봐라. 지금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죄다 잡아먹는 거다. 거울 좀 봐라. 내 얼굴이 어떤가 보란 말이다. 엄마가 절규하듯 외친 이 말은 즉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이 말은 앞서 나왔던 어떤 상황과 연관시켜서 풀어보면요. 네가 아버지의 질서를 거부한다면 자본이 만든 운영 원리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리면 죽임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거부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소외시키고 결국은 없애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내의 손에 쥐어져 있는 죽은 동박새. 병실에 함께 있던 남편이 잠을 깨서 보니 아내 영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급히 영애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데 분수대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기에 가까이 가봅니다.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상의를 벗어 여인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제 다른 시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인 듯 세계를 엮어내는 방식, 같은 상황을 보아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존재입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치 타인인 듯 구경꾼들 중 한 사람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쳐 보이는 아내의 얼굴을 루즈가 함부로 번진 듯 젖은 입술을 보았다. 물끄러니 구경꾼들을 바라보던 물을 머금은 듯 번쩍거리는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책임의 감성으로 차마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제 남편은 타자이지만 관성의 힘이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았기에 영애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아내를 보니 아내의 손에는 포식자에게 뜯긴 듯 피 흘리며 죽은 작은 동박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식주의자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내의 움켜쥔 오른손을 펼쳤다. 아내의 소나기에 목이 둘려있던 새 한 마리가 벤치로 떨어졌다. 깃털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작은 동박새였다. 포식자에게 뜯긴 듯한 거친 이빨 자국 아래로 붉은 혈흔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남편의 해석으로는 아니면 영애를 정신병동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경꾼들의 시야로는 영애가 작은 생명을 죽이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애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포식자에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영애가 깃털이 떨어져 나가고 이빨 자국 선명히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는 죽은 동박새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채식주의자에 대한 저 개인적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